자, 한 주 마무리하러 갈 시간입니다. 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이슈 분석할 거고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 가지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기어코 원달러가 1210원대도 뚫어버리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말이죠.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관련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칩니다. 일단 이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간략한 이 뉴스를 좀 팔로우를 해보면요.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고 화재가 발생했고 잇따른 폭격으로 인해서 소방대원들이 불을 끌어가야 되는데 진압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이제 오전에 속보를 통해서 계속 전해졌었고요. 만약에 원자력 발전이 폭파가 된다면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체르노빌 원전 사태 그때의 피해 규모의 10배 수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큰 충격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방사능 누출 우려가 포착되질 않고 있다는 소식이 방금 전까지 전해지고 있었고요. 어쨌거나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는데요. 당장 유로화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원화까지 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원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중 한때 1212원 70전까지 터치를 해버립니다. 1210원대를 뚫어버리면 사실 그 상단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원달러가 뭐 올 상반기 중에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1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환율.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불거질 것이고 원달러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외국인들은 자꾸 빠져나갈 것이고 시장 어떤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차장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시장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네요, 차장님. 어떤 전략을 유효하겠습니까? 뭐 일단 전략을 지금 논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왜 올랐고 왜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는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제 이유는 그동안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우크라이나 원전 이제 폭파 사건 이런 것들 폭파가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화재가 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 때문에 유로화가 더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유로화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추가로 좀 더 떨어지는 거고요. 달러 대비 한 1.1유로까지 떨어졌으니까 보통 한 1.2유로대에서 움직였던 그 가치가 지금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한 98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거의 이제 코로나 때 한번 100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거의 이제 90미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제 항상 우리들이 경계하고 있는 부분들은 달러는 엄청 많이 풀려 있는데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달러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환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걸 말씀드려야 될 텐데 수입 물가가 일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장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달러 가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원재료를 주로 수입해 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물가에 부담이 된다. 2월 소비자 물가도 한 3.6%대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물가 지수도 3.6%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낮지만 이제 조만간에 4%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수출 기업들은 원자재를 사올 때 되게 이제 원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수출이 주력인 이제 사업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반영을 못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원가가 반영이 가능한 중견 기업들 위주로 좀 초이스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여기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골랐던 기업이 이구산업 이런 회사였는데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죠. 이제 그래서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차장님. 원가가 반영이 가능한 기업이라 하면 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이거나 특수한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를 제품 가격에 바로바로 즉시 반영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구입을 할 때 이걸 이제 뭐 정해놓겠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놓은 가격대로 가격이 원가가 올라가는 비율대로 마진폭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회사들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일단은 뭐 앞서서도 외환 전문가는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주셨지만 뭐 관련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이 환율이 조금 더 치솟을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시각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투자는 이제 저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투자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외환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건 결국에는 환율이라는 건 각 통화들이 아주 얽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투기적인 자본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뭐 1,250원도 갈 수 있고 뭐 1,300원도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환율이 주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왜냐하면 원가 수입을 해오는 건 좀 비싸지고 수출하는 건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뭐 저희 경제 수준이나 기업들의 수준을 봤을 때는 충격 흡수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대금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로 바꿔놓지 않고 계속 그 일정 부분의 이제 달러를 보유를 하고 거래를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저는 뭐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주식 시장만 떼어놓고 좀 본다고 한다면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팔자로 결국은 또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것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쇼핑 리스트 1순위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서요. 이 흐름을 좀 추적을 해볼까 합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 2월만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1등이 SK하이닉스, 2번이 하나금융지주, 3번은 ETF, 우리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4위가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 금융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아한 건 삼성전자가 없네? 라는 부분이 조금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월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3월 들어 겨우 이제 며칠 안 지났어요. 그렇긴 한데 뭔가 흐름이 조금 삼전보다는 SK하이닉스 쪽으로 그들의 시각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올 한 해는 글로벌 반도체 섹터를 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실제로 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전에 나왔었던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줘서요. 앞으로 좀 우리가 뭐 단기간에 SK하이닉스로 막 10% 이익, 20% 이익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면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조금씩 담아두는 거 괜찮은 대안인지 궁금합니다. 차장님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저는 당분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단기적 반등 이외에는 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작년 1월 달에 96,800원을 갔던 이유와 지금 이제 7만 원대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이제 그때 이제 그 2020년 말부터 해서 그 급등했던 주가는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직은 성과가 그닥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 예상보다도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포트폴리오가 그 외에도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뭐 그 메모리 원래 잘했던 메모리 반도체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기존사실 다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아직은 좀 더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반도체를 보고 투자할 거면 SK하이닉스가 더 낫지 않냐? 메모리 반도체만 보면.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연동해서 같이 매매하기 더 편하다라는 부분이고 약간 지금은 하이닉스를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그냥 상대적으로 오히려 조금 우위에 있다. 삼성전자보다 투자하기가 편하다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를 안 봐도 되고 메모리 가격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또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죠. 올라온 이유가 일본의 이제 경쟁사가 사실은 좀 안 좋아지면서 사고가 나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됐고 SK 하이닉스가 낸드 쪽이 좀 안 좋았는데 이 낸드 쪽이 지금 사실은 뭐 인텔과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키우고 있는 중에 또 가격이 올라오는 그런 호재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한테는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일본 키오시아 사고 때문에 또 반사 이익을 또 일시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는 13만 원 넘어가면 일단 한번 정리를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또 좀 빠지면 12만 원 밑으로 빠지면 좀 또 사는 뭐 이런 전략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일정 비중은 갖고 가시되 일정 비중은 또 한번 이렇게 가격을 좀 많이 올라올 땐 팔고 오늘은 또 좀 사흘 사다가 오늘 또 팔죠 외국인들이.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13만 원대 정도가 가장 강한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대세 상승을 하이닉스에서 보자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죠. 역시 아직까지는 상단 제한적이고 하단도 제한적이어서 약간 박스를 그리면서 그려갈 때 우리는 거기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 그래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 이거를 한번 꿈꿔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다음은 사실 안 좋은 악재 투성이인 쪽을 보려고 하는데요. LG화학 보겠습니다.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속 타실 거고요. 신규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저가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여줘서요. 차트를 좀 볼까요? 2020년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LG화학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탈과 함께 그 이후로 무섭게 주가가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LG화학의 정말 알짜 사업부, 2차전지 사업부를 떼어내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후부터입니다. 그런데 떼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회사를 상장시켜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5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이후로도 계속 주가는 빠진다는 사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LG화학 오늘 나온 뉴스로는 이것이 또 나오더라고요. KLX K-뉴딜 지수에서 퇴출이 된다라는 뉴스까지 나옵니다. 어쨌거나 대규모의 자금이 이제 추정되는 어떤 그 안에 LG화학이 속해 있었는데 여기에서 빠지게 되면 들어오려던 돈도 안 들어올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각인 겁니다. 2차 전지 K-뉴딜 지수에서는 LG화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BBIG K-뉴딜이라고 해서 여기 ETF에서는 LG화학이 편출이 되는 것으로 오늘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할까요? 지난해도 사실 LG화학이 역대 최대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럼 올해는 괜찮을 것이냐? 아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실적 하향 조정하고요. 목표 가격 덩달아 떨어뜨립니다. 화학 제품 마진이 그 축소폭이 예상보다 커서 이 실적이 안 나올 거라는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하지만 LG화학의 또 이 부회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없어도 우리 껍데기 절대 아니다. 신사업을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매출 지금보다 10배 튀게끔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포부를 내놓기도 합니다. LG화학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장님의 시각 좀 챙겨주세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여나 신규 접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LG화학은 제가 여기 나와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기 직전인가 그냥 파시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투자의 목적이 만약에 2차 전지였으면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저는 LG에너지솔루션도 부담스럽고 LG화학도 부담스럽다. 둘 다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부담이 될 텐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들어가야 되냐. 뭐 기회는 있을 테니까. LG화학을 사든 LG에너지솔루션을 사든 기회를 한번 엿보실 텐데 저는 이제 LG엔솔 지분 가치만 따져서 지분 가치만 한 80조 가까이 되는데 LG화학이 지금 40조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싼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주사는 할인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상내고요. 예. 그러면 40%, 50%로 해도 40조는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화학 가치는 다 없어진 거 아니냐? 이제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주식은 숫자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리로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투자자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고 분위기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LG 화학이 많이 싸진 건 맞지만 사실은 앞으로 뭘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아까 부회장님이 뭐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회사가 껍데기라고 얘기하는 부회장은 없겠죠, 당연히. 예,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할 텐데 결국엔 그 안에 사업 내용, 3대 사업이 뭐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대 사업이 결국에는 뭐 친환경 소재, 뭐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전자 소재, 그다음에 전지 소재, 그다음에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신약과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 뭐 전지 소재 정도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 중에 양극재랑 뭐 분리막 사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좀 돌아선다라는 느낌이 들 때, 예, 그때 좀 뭐 추세가 바뀔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 네. 의미 있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차장님과 함께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 이슈 분석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일)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늘 국내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 밀린 2710선에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오늘 900선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현재는 900선 지켜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우려가 환율에까지 영향을 끼쳤는데요. 오늘 환율 소폭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 2213원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환율의 영향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수급 현황 살펴보시면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5천억 원, 기관에서는 4천억 원 넘는 매도위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원, 기관이 1,500억 원 넘는 매도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1위에서 10위 종목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에서 3%가량의 하락선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의 낙폭도 눈에 띄었는데요. 네, 간밤 테슬라가 4.6% 하락 마감한 영향을 받으면서 동반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LG화학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우려되면서 이 11일에 K뉴딜 지수에서 제외되는 점도 영향을 받아서 약세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2%가량 밀리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게임주들의 약세가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오늘 깊은 낙폭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